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공부하는 파산관제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이제 5회 세미나죠. 변호사님이 파산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회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부부 별산자에서 이혼 재산 분할을 관제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 2년 내에 한 거는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는 한수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뭔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행위 부인,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서로 짜고서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논문도 있습니다. 정문경 판사님이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 좀 주목한 게 보험계약 조회결과서의 변동 가능성. 보험계약 조회결과서가 지금은 자세하게 나오죠. 이게 제가 8년 10년 이상 관찰해본 결과 조금씩 변했습니다. 우리 계속 뛰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좀 단순했습니다. 양쪽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만 나오고 피보험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입일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가입일자도 생기고 점점 자세하게 휴면 해지 실효 여부도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들한테 이제 전파를 했죠. 아까 말했듯이 사기 파산죄 및 관제인이 주의 의무 이런 게 논의가 됐고요. 파산 선고와 사행위 취소 및 배당이 그 다음에 곽 변호사님이 사행위 취소 마찬가지로 사행위 취소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 변호사님이 전세건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절차상 문제점 이런 거 지금 봐도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거 머리 하도 공부를 안 해갖고 그동안 2년 동안 머리에 이제 서서히 기름칠리 제목부터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오늘은 제목만 한번 어떤 건지 왜 이러죠? 그렇죠. 20페이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이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문길 변호사님이 2015년 3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교육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에 대한 이해. 저도 이제 뭐 교육은 많이 했죠. 서울국민복지재단에 여러 번 갔고 신용회복위원회도 갔고 그 다음에 서울시 뭐죠? 무슨 협회인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도산교육 거기도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들 상대로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때 이런 게 토대가 돼서 이제 인터넷으로 떠들 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떠들지도 못합니다. 책도 읽어주고 다종다양하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관제인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제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또 하고, 그렇죠? 또 뭐 보고서도 한번 이렇게 읽어주고 편집해서 그다음에 뭐 논문도 어느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범용성은 없죠. 이제 볼 사람만 보는 거죠. 이 지금 유튜브도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 전문가, 관제인이 봐야 될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일체 어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일단 뭐 많이 찍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 뭐 더 이상 그쵸, 대외적으로 뭐 할 게 없죠. 그쵸? 관제 업무하고 일부 소송 나가고 남은 시간이 뭐 그쵸? 누구하고 만날 일도 없죠. 그쵸? 혼술에 그쵸? 계속 뭐 이거 하기 좋죠. 그쵸? 뭐 어느 때는 하루 한 뭐 20개를 해도 그쵸? 안 질릴 정도로 뭐 재미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서 하여튼 2년 동안 코로나 발생하고서 폭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2019년에 스타트 했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이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안 터지고 그냥 일상화가 됐으면은 이렇게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용히 그냥
이걸 위주로 그쵸? 뭐 주말 뭐 저녁 그쵸? 이게 취미가 됐죠. 그냥 취미 겸 그쵸? 뭐 밥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수 변호사님이 부인 소송 판결 이후에 집행의 문제. 아, 이런 것도 했군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류금지 채권과 한가 사례 중심으로 그쵸? 그 다음에 제가 경매와 관련해서 그쵸? 두 건을 이제 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과태료 맞았다고 하니까 어떤 선배님이 과태료 제재 결정에 대한 과거 법인 파산 시절의 과태료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 결정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이거를 받고 이제 뭐 소송을 했으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저는 뭐 다른 게 귀찮아서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신고시키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재산 후 채무자의 채무 대물 변제 시 가액배상 청구.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가 동시 파산 신청했을 때 이시 신청 시 동시에 하면 한 관제인이 동시에 조사를 하죠. 근데 남편만 먼저 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했을 때 이시 신청했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어디 지방법원에서 항고 중인데 그 사건도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시 신청한 게 아니라 뭔가 남편은 파산하고 여자는 회생하고 회생이 안 되니까 다시 또 파산하고 뭔가 이게 어긋나서 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판사님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배우자가 파산에 들어갈 예정이면 그거 한가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에요. 배우자의 채권자들을 고려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9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인터넷 검색과 기지국 통화 자료로 주거지 사업장을 추적해서 불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관제인지 이 정도로 조사를 했죠.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주택 환가 사례도 있고요. 신용거래와 관련된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은 선고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파산 선고 1년 이내에 자기 신용을 속이고 타인과 거래한 돈을 꿨다.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왜? 그 시점을 파산 선고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은 파산 신청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나 어디야 그 인천처럼 파산 선고를 늦게 해버리면 이걸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나올 수 있죠. 빨리 선고를 하니까. 그렇죠? 3달 만에 선고를 하니까 관제인이 기록을 봐서 3달, 그러니까 한 9달 전이면 1년이죠. 3달 전부터 9달 전 사이에 무슨 차용 거래 행위를 명분 삼아 면책 불허가 사유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산 선고가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면책 불허가와도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에 근거한 직불청구권과 부인권. 직불청구권이라는 거는 하도급업자가 원청에 직접 청구하는 거죠. 그 돈을 줬을 때는 부인권 행사는 조각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대손세 공제. 이제 또 나오죠.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과 상계권 행사. 그렇죠? 이거 저는 이제 중앙법원 패소 판결이 있었죠. 신용대출 상계 허용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일 경우 부인권 행사 방법. 명의신탁. 그 다음에 이제 수용보상금에 대한 문제.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제 환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한 건 해본 적이 있어요. 보상금. 자, 수락산을 여기 서울에서 가려면 7호선 타야 되죠. 수락산역이 있죠. 수락산 산세가 좋죠. 의정부하고 서울 또 뭔가요? 경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의정부에서도 올라가는 데 있고 남양주 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고 의정부,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서울 노원구하고 아마 이렇게 걸쳐 있는 산이죠. 수락산, 그다음 밑에 있는 불수사, 불암산, 수락산. 불암산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죠? 불수사 도봉. 그죠?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북한산. 그래서 다 오산 종주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 수락산은 이제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이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 비닐하우스 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채무자가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뭐 3천, 이주비를 얼마 받고 비닐하우스 보상금을 3천을 받고 이주비를 1,800인가? 하여튼 5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때죠. 벌써 2015년 7월 6일에 발표했으니까 제가 발표한 건 그 이유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보상금을 일부 환가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우편물이 왔어요. 우편물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편물로 발견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임의적으로 변해서 어떤 변호사님이 파산과 회생 절차의 비교, 그렇죠? 파산과 회생 절차의 비교, 시험 공부하기 좋죠. 그래서 파산과 회생 절차의 비교는 유튜브에도 제가 많이 찍어놨습니다. 파산관쟁이가 해상위원회 조사의 차이점, 그렇죠? 뭐 부인권도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 그다음에 뭐 그게 일단 가장 차이점이 부인권 행사죠. 그다음에 해상위원과 조사위원회의 차이점은 비슷하죠.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뭐 파산 브로커가 아주 난립을 해서 뭐 브로커 체크리스트 만들고 중앙법원에서 뭐 난리 났었죠. 2015년 그때입니다. 일단 2015년까지 하죠. 이번에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도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부인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시 계속 머리에 기름칠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매 예정 주택 부동산에 대한 브로커 개입 사안 이거 워낙 많았죠. 다 해봤을 겁니다. 공탁 보증보험 적발에 의한 소송 진행 상황 체크. 이것도 제가 참 처음으로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다른 변호사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거는 뭐 이제 공탁 보증보험 이 당시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 당시에 소송조회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소송조회를 아마 시켰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개별적으로는 소송을 조회했죠. 뭐 중앙법원에 가면. 근데 전국적인 통합조회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도 뭐 지금은 그 당시에도 인터넷으로.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공인서로. 3개씩 법원별로 클릭해야 돼요. 불편하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이 시간 많은 사람 집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파산 면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제가 사무실에서 딱 면담을 하고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중앙법원, 서울해생법원이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중앙법원이 해생법원보다 더 가깝습니다. 중앙법원에 바로 쪽문으로 올라가서 민원실에 가서 소송 조회하는 데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아가씨한테, 안내원한테 부른 다음에 거기 가서 법원 코트넷 조회, 코트넷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원 인트라넷 같은 거죠. 거기에 딱 치니까 전국적으로 싹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주는데 4장을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지급명령 따로, 강제집행 따로, 뭐 기타 사건 따로, 민사사건 따로. 그거 딱 갖고 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채권 채무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조회. 이런 공탁보증 증거는 필요 없죠. 지금도 제가 만약에 이제 채무자를 조사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한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신청서에 제대로 안 쓰죠. 거의 안 썼습니다. 지금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조회가 예전에는 관제인이 조사하는데 이용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반대로 신청 대리인들이 채무자의 어떤 채무 누락을 체크하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제도가 그렇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소송조회 해와라. 그렇죠? 중앙법원에 가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어떤 이수 변호사님이 상속재산이 파산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가. 이 변호사님은 일본 통이죠.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의 실무와 비교. 그래서 항상 일본의 사례나 일본의 학계의 동향, 일본 판사의 뭐 판례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책도 내셨죠. 개인 파산 절차의 이론과 실무. 제가 이제 뭐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서 강독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한 5, 60번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했죠.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좀 어렵구나 나도. 근데 뭔가 좀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정리가 되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딱 구분이 되죠. 어떤 책을 한번 소리 내어서 쫙 읽어보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그쵸? 뭐, 법대생이 공학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공대생이 무슨 법학서 읽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다는 전제하에서 읽다 보면 뭔가 잘 물 흐르는 없이 싹 날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케이스 생각나고, 내가 뭔가 코멘트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냥 읽기 급급해서 이런 거는 진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뭐 재미가 없거나 별로 내가 거기에 케이스를 해본 적이 없고 몸이 건조하죠. 그렇죠? 임차보증금 채권과 환가 사례.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제인 보고서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그렇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 부인 결정 후 부인 등기 사례. 그 다음에 2015년 10월 5일날 경매법원이 공탁금 환가 사례. 그렇죠? 사행위 취소 및 배당 이의와 집행절차. 파산 관련 공익법인의 역할. 사단법인 파산구조운동본부. 제가 여기 이사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인도 있었죠. 어떤 변호사님 설립했는데 그 이후에 한 2, 3년, 2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관제인 업무 처리 Q&A 사례집 주제 선정 안내. 이때 이거 Q&A를 저보고 또 어떤 판사님이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때 이것도 엄청 했죠. Q&A 사례. 관제인 동원해서 10명 집어서, 그쵸? Q&A 100개씩, 100개 정도 목표로. 이때 아마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신규 관제인이 온 겁니다. 2015년도에. 신규 관제인들이 8월에 뽑혔어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Q&A죠. 뭔가 의문 나는 걸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Q&A가 사실은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지만 단도직입적이죠. Q&A. 질문, 퀘스천, 앤서. 이러이러한 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100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당시. 교과서 목차 순으로, 그쵸? 근데 뭔가 그거를 이제 필진을 나눠서 10명 정도 배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수하고 또 하고 편집하고 해서 이때 했죠. 그쵸? 11월 9일날 12월 달에 세미나를 했어요. 이걸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때 한참 그거 할 때죠. 가압류 공탁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승소 사례. 이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가 나왔죠. 개인 파산관제인 업무 처리 Q&A 사례집. 그쵸? 노인이 검토. 부인권 행사 및 부인권 등이 경료된 사안에서 파산 선고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파산재단이 부담해냈는지 여부. 아니죠. 이거 양도소득세 이수 변호사님이 최근 논문도 썼죠. 결국 이제 개정하기 전에는 새로운 세금이다. 재단 채권도 아니고 파산 채권도 아니고 그 채무자가 평생 면책을 받아도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신규 세금으로 보는 거죠.
캘리포니아 소재 부부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행위 하는 분권 행사. 진짜 국제적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그쵸? 저쪽 산타 무슨 해안에 그쵸? 유일한 채권자가 면책에 동의한 경우 처리 방법. 동의 폐지죠.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있다는 채권자의 이해에 관한 판단.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 집행공탁된 경우 관제인으로서 이 집행공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건 둘에 2015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행이 뭐 공탁 그쵸 보증금 환가 그쵸 다양하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비슷하죠 그쵸 상속재산 파산 상속가 파산 지금 뭐 제가 매일 떠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쵸 매일 문제 내리기가 그 범위 내에서 그쵸 다음 시간에 이제 2016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